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용렬입니다. 저는 주제가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민자치, 교육을 위한 주민자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만큼 또 마을 공동체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을 일하는 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조금 생략적으로 그러니까 좀 건너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 그리고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의 학교를 그리고 한 지역을 교육 생태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교육 생태계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이게 구호인지 아니면 정책의 제목인지 사실은 아니면 또 실체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몇 가지 구성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짧게는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교육 생태계 안에는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공동체, 모임들, 집단들, 조직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연결되는 구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영화관의 생태계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생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생성이 아니면 어떤 거냐? 정책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을 공동체는 정책의 기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공동체들 혹은 교육 생태계에서 그 안에서 경쟁도 일어날 겁니다. 경쟁을 통한 진화도 있을 거지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공진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표현하면요, 그 어떠한 모습의 생태계들 혹은 어떠한 모습의 마을 공동체는 하나의 선순환적 구조가 완결된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 생태계라면 배움과 성장의 선순환적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느냐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게 선순환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생태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선순환적 구조에서 아이들의 성장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면은 지금도 여전히 지방을 가보면 학교 정문에다가 플랜카드 걸어주잖아요. 그리고 학원 담벼락에다 대형 현수막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생태계가 깨지는 일이에요.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거를 현수막까지 걸어줘서 축하할 일이냐? 이거는 참 아이들을 위한 지금의 상황인 거죠. 생태계성을 우리 스스로 조금 파괴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저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교육 생태계의 논의가 뜨거워지는 만큼 교육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교육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쓰였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풀어나가는 흐름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교육 거버넌스라는 그 말은 분권과 협치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권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리고 분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 분권이 돼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분권의 권한을 분배하고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교육적 권한을, 그러니까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적 권한을 예를 들면 면피나 위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권을 시키고, 지방으로는 시도교육청,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 학교 내리는 것이 분권이냐, 그렇게 해서 학교 자체를 하는 것이 분권이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분권은 어쨌든 행위자의 교육 주체까지 내려가는 분권이거든요. 권한을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분권 아닙니까? 그들에게 권한이 내려간다 하면 예를 들면 교사, 학생,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까지 그들이 교육적 권한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분권의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들이 어디 있냐라고 했으면 마을교육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논리로 협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써놨지만은 어쨌든 분권이든 협치든 시민적 참여가 없으면 그쪽 구호에 불과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민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실천적 단위에 무엇이 있느냐?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 분권을 위한 종착점이고, 그리고 교육 협치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권과 협치를 위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제도화하고 권한 위임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역사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치공동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자치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그들의 성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의미를 좀 더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 그동안의 교육에서는 지금 공교육은 곧 학교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는 학교 안팎에서, 더군다나 학교 밖에서 학생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앞서서 교육부실이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학교 밖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밖 교육의 공교육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한 자치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치공동체가 형성돼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작동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이미 실천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교육 협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리더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혹은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일반자치가 있고 교육자치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가 있는 것이죠. 이 3자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몇 가지 사회적 장치 혹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역교육 협의체라는 의사결정체,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마을교육 지원센터 및 운영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부 지역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미 노력하고 계시고요. 일부는 후발적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교육 협의체는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을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끔 오해를 선언하는데, 마을교육하면 학교를 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을교육의 비전과 방향,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방향성뿐만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가 필요한 거고, 그걸 이름하여 지역교육 협치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이 구성은 다자 간의 탈중심적 연대입니다. 그래서 다자라고 했을 때 교육청,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중심적 연대라는 것은 그동안이나 수직적, 예를 들어서 교육관청이 있고 미디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탈중심적 연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미래인데요. 이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양평성 교수님이 사실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 미래가 아마 예를 들면 교육을 위한 주민 자치회 같은 경우입니다. MC과된 주민자치회 혹은 교육 미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걸 층위별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 자료집에 있는 이 문서에는 원고에는 이걸 호민이라는 개념을 좀 써봤어요. 그래서 층위별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하나의 주민자치에 위한 교육체계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맨 밑에 있는 실천 단위에서는 중학교뿐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카타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요 경우에요. 일본이 생각하는 마을의 동네 범위, 거기는 중학교 하나에 초등학교 3개다. 그 밖에 교육적인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교육 미래 혹은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한 단계 상위 층위에서는 지역 교육 미래입니다. 읍면 동단위 것이요. 이들의 대표자들이 층위별로 올라가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교육 협의체에 만나서 민관 간 혹은 민관 학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데,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일본에서 그대로 번역이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학교가 교육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 밖에도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학교 밖의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하는 바는 중간지원 조직의 중충화된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형 센터가 있고 거점형 센터가 있고, 그 허브형 센터라는 거는 그 역할을 우리도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관과 중간지원 조직의 원래 목표는,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으로 도입되기 전에 중간지원 조직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관과 민을 연결하는 중간체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관과 관이 만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웬만한 나라는 이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관과 민을 연결하는 구조였다면, 저희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엄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과 관, 관과 민, 그리고 민과 민, 혹은 학교와 지역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것이 이제 허브형 센터로서의 역할이다. 그리고 핵재정적 지원을 여기서 주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관리,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허브형 센터를 만들어 놓고 역할을 지금 말씀드린 거점형 센터 역할을 부과하는 데에서 오는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점형 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 그냥 실천 단위에 있는 배움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된 센터인데, 거기에서는 마을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혹은 배움 활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곳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개발이라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금 중충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센터 하나를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구겨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다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업으로서 주체들의 역할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상세한 부분이어서 이제 원고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거버넌스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민과 간이 이렇게 만나는 상황들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도로 보면 일정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공통의 목표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원을 교류하는 거래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의 필요에 따라서 자원을 거래하는 단계인 거죠. 이것이 조금 성숙하면은 교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로 성장을 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공식적 파트너가 되는, 그래서 권력을 공유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다양한 혁신지구 사업이나 마을 공동체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정도 단계는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권한의 공유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책임을 공유하는 이 단계로 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자치적 공동체가 구성되는 겁니다. 민과 간이는, 민과 약의 협력이는 이 단계까지 돼야지 자치적인 단계로 성숙되는 것이다 보여줍니다. 주민자치 실체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제안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실체화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 실체화라는 건, 그럼 앞으로 교육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라는 걸 어떻게 흡수할 거냐, 혹은 포용할 거냐, 이랬을 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적 참여, 주민적 참여가 부수적이고 보조적이에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주체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앞으로는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제안 중에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적 참여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공식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은 수직적 관계는 분명 아닌 거죠. 수평적 관계에서, 내려온 관계에서의 관계 설정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과 민이 만난다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관과 민이라는, 혹시 공과 사라고 이해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과 사의 만남이 아니라 공과 또 다른 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과 민이라는 건 공과 또 다른 공이 만나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민자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가 공적인 영역이 돼서 지금 말하는 그 공적 영역에 있는 관청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영역으로 아주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마을별 공동체를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그 지역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마을별 공동체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학생들, 청소년들, 아이들을 염두에 두시잖아요. 그런데 마을별 공동체의 본질은 그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 모두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성장 없이는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의 성장,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주민들의 성장했을 때 주민자치, 거버넌스는 교육 생태계는 혹은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마을 공동체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과 협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거버넌스의 한 모델을 확인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이죠. 그걸 아주 성공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또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교육지구라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사업성, 그리고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만의 협력과 협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자치, 일반자치, 그리고 주민자치가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